네, 안녕하세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이 벌써 4월 16일, 4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저께 눈이 오고 한파가 몰아쳤는데, 이제는 이제 봄이 완전히 절정에 이르러서, 다시 이제 여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일들이 좀 봄이 오면서 좀 나아졌나요? 지금 근본적인 구조적인 대한민국 경제 문제부터 해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고 이 주사파 정부가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전혀 국정 노선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전환이 안 보이고 여전히 내로남불, 마이웨이, 일방통행식 국정운행으로 우리의 뜻이 대한민국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사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글쎄 전혀 그 당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이 얘기했던 쇄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충족시키는 인사는 없는 것 같아요. 총리의 김부겸 전 행자부 장관도 내정하고 몇 사람 장관도 교체하고 했습니다만 그 인사들 몇몇 보면 역시 문심을 그저 견인해가는 그런 인사들만 임명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체 작업과 내년 대선까지 국민의 의견과 야당의 그런 요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걸 이제 노골적으로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김부겸 씨야 알다시피 대구 경북 출신인데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대구 경북 민심 때문에 미리 좀 총리를 임명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김부겸 씨는 과거에 지금 국민의힘 한나라당이죠. 그 전에 신한국당인가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재선인가 하다가 노무현 정권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그때 독수리 오영재라고 해서 5명이 넘어갔던 부산시장 나갔던 김영춘부터 해서 누구면 이부영 씨, 이해창 밑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 그 당시 또 누가 있어요? 이우재 씨라든지 충남 예산에 안영근 씨인가 이런 5명이 저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야 도대체 정권이 노무현 정권 열린우리당 쪽으로 모든 국정의 권력의 핵심 축에 쏠린다고 해서 그런 거 보고 야 저런 사람들을 왜 당시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했나 이런 그 당시는 이제 신한국당인가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처신을 한 사람이 이 좌파 정권에 와가지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목숨 걸고 문재인 씨는 가난할 뿐 아닌 것 같고 그저 제가 얘기했듯이 끼리끼리 대선 전략하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봄의 절정인 것 같은데 이제 철쭉 꽃들도 이제 일찍 피는 철쭉 진달래 있습니다만 늦게 피는 진달래 철쭉도 거의 열리고 봄의 절정인 기운이 드는데 비가 조금 내리고 이제는 더 봄을 만끽하는 시간이 왔는데 제가 그저께 쓴 시 하나 낭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딱딱한 이야기를 해도 또 우리가 시심을 가지고 마음을 달랠 필요는 있으니까 절정이라는 시인데 절정 제가 집에 베란다에 꽃을 좀 키우는데 올해 지금 군자라니 꽃들 하나도 아닌 2개를 딱 보여주면서 지금 절정의 빨간 자태를 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인사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진시니까 그냥 참고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정 이전이 군자꽃도 안도의 한숨 한 대만 올리면 님이 서운해할까봐 한 송이 먼저 올려 3월초에 먼저 올려 꽃의 향연을 알리고 님께서 혹시나 서운해할까봐
꽃대 한 대를 더 보태요. 있는 힘을 다해 4월의 봄 내음에 던지니 이젠 완벽을 넘어 절정으로 치달아 세상에 섭리를 보여주니 이의 기쁜 일이 아닌가. 기다릴 땐 기다리는 그 여유와 인내가 완벽한 꽃 세상에 싱그럽게 묻어나며 너는 그렇게 너의 존재를 절정으로 노래하고 있구나. 고마워이 나의 친구여. 이렇게 적어봤는데 또 해외 동포들이 영어로 좀 필요한 분이 있을까 해서 한번 영어로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클라이맥스. Now, Gunja flower releases a sign of relief. If we put one up, maybe somebody will be upset. One song first. Put it up in early March. Let's announce the Feast of Flowers. By any chance? I'm afraid you will be disappointed, if only you produced one flower. But one more flower to one, in addition to, with all one's might. I'm throwing it and my sound in April spring, now beyond perfection, at one's zenith, showing the providence of the world. Hey, isn't it great pleasure? When I waiting all the time, with ease and patience, in perfect flower color, with a fresh coat of paint. That's how you do it. Your presence at one's zenith. We are singing in this spring. Thank you, my friend. 이것이 어떤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절정에 이르는 우리 애국투쟁의 결실도 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한번 제가 가볍게 시를 낭독해 드렸어요. 오늘 또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 하나 나왔습니다. 보니까 한국갤럽에서 내놓은 여론조사 중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잘한다는 게 30%인데 최저치네요. 최저치.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62%. 아마 잘한다와 잘못한다 그 폭이 32%로 가장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지난 13일에서 15일 사이 전국의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잘한다는 30%, 그러나 잘못한다가 62%로 32%의 격차를 벌이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20대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도 뭐 이런 내각 개편하는 이런 여론조사 국민 이야기 안 듣고 야당에 쇄신한 또 자당 내 개혁의 목소리 무시하면 더 떨어질 것이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답답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평가 이후로 여기 지금 발표한 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정책이 31%, 경제 및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9%, 코로나 대처 미흡이 8%, 불공정과 내로남불 7% 등등인데 사실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이 지금 만들고 있는 언론 집단의식, 즉 선전선동 집단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 정권을 안 된다고 부정평가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있고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덕목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항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물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여기 지금 일단은 부정평가 이후로 이렇게 내놓은 걸 보니까 좀 정책적이고 뭐 민생경제 또 본인의 생활여건하고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그런 평가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봐서 제대로 된 여론의 형성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 해체 작업에 대한 분노와 이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연결돼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우방 국가와의 지금 균열 사태가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상당히 중요한 정세인식이 지금 전혀 빠져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장난하는 언론과 잘못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휩싸여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심각한 지경입니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저희도 시당 위원장 회의 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별로 인기 상품은 아니고 이야기하면 딱딱하고 뭐 재미없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저 강원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김학성 고문이죠. 한국헌법학회 전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조선일보에 뭐 광고를 내셨잖아요. 여기 보면 어제도 소개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일부 지식인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느끼는 일부 계층 빼놓고는 관심이 없는 국민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 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지금 제 지난번에 4월 3일 날 문재인 씨가 그 4.3 추모식에 가서 한 얘기 중에서 반란 진압을 한 군경의 그런 공권력을 갖다 국가폭력이라고 한 거, 이런 거는 완전히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는 거거든요. 그냥 헌법을 정신을 그냥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동맹의 해체, 그리고 나중에는 사상적인 그런 무장 해제로서 대한민국이 해체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정신적인 하나의 반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전혀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됐다가 그런 항목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집단 체면에 걸린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 예? 어떻게 대한민국 반란 세력에 대해서 찬사를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남로당의 반란 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폭력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정당한 공권력 행사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문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유엔에서 권고한 50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할 목적으로 북한의 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 무장 세력이 주도한 반란 사건을, 그거를 군경이 정당한 공권력으로 진압했는데 그걸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다시 한번 그 당시 반란 사건으로 판결되고 헌재 재판관 전원일체의 의견을 이렇게 뒤집는 문재인 씨의 그런 역사인식에 대한 오류, 또 의도적인 건지, 그것이 과연 합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5년짜리 유한된 권력을 이임받은 국가의 수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헌법의 위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1년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그런 정면 내란, 살인, 간첩 등을 범해서 군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용인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다 인정하고 국가 반란 사건으로 반, 이거를 무죄로 만들겠다는 그런 특별법까지 만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집단 체면이 걸려서 다 안보 불감증, 역사 불감증, 반역 세력들이 저지르고 있는 국가를 뒤집는 작업, 해체 작업에 그렇게 불감증에 걸려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란 이런 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비껴가는 걸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국가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 김서민 TV님, 나랄러, 멋진 날 TV 등등, 또 여기 조금이라는 분들 등등 좀 많이도 오셨는데, 많이도 오셔서 좋은 의견 남겨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가지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과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축소시키고 부정하고 국가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수구좌파, 주사파 권력을 척결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 이런 제목을 걸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대한민국을 구할 6.25 때 인천 상륙작전 같은 그런 뭐 정말로 수단이 있는 것인지.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11개월 남았다는데 뭐 이럭저럭 하다 보면 후딱 지나가는데 과연 전략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군소정당입니다만은 자유파의 중심 세력으로서 우리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보선 끝나고 지금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인사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 반석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정당인데 거기는 물론이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이제 국민들이 이런 뜻을 받들어서 내년에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교두보가 지금 마련됐습니까? 물론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 승리해서 뭐 조그만 이득은 취해서 여론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일 났어요.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이 아주 한교하고 지독하고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는 수구좌파 세력들 내년 대선에서 이길 묘안이 안 나옵니다. 이거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 좀 나와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4.5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이 잘해서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선거 이겼자는 유권자는 7%에 불과하다고 나왔고 여론조사 4개사 공동조사한 결과라는데 여당이 잘못돼서 승리한 게 61%. 그러니까 반사이익만 본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 7%만 국민의힘이 잘해서 찍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국정 실패, 대한민국 해체 작업에 대한 분노감, 좌절감, 또 코로나 방역 대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것들이 이유는 되지만 이렇게 야당이 잘해서 찍은 사람이 7%라면 이거는 야당의 존재 기능이 없는 정도까지 와 있다. 여기 15일 날 엠브레인, 케이스켓,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회사가 공동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은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잘해서 찍었다는 그런 프로테지는 7%밖에 안 나왔다. 뭐 여기도 보면은 국민의힘이 정책과 공약이 좋아서 찍었다는 후보는 3%, 국민의힘 후보가 좋아서 찍었다는 후보도 3%, 국민의힘 정당 활동에 잘해서는 1%, 그래서 다 합해서 7%밖에 안 된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도 81%는 여당이 못해서 이겼다고 그러고 야당이 잘해서 이겼다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도 6%밖에 안 된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이런 야당 가지고는 첨예한 이념 대립의 마지막 한판 승부장이 될 내년 대선에서 물론 뭐 정책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큰 요인이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그때쯤 되면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이 문제를 깨닫게 되리라고 보는데 대한민국 해체를 막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체제 이념 전쟁의 그런 한판으로 변질될 텐데 과연 이런
야당이 어떻게 그런 전쟁에서 주사파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걱정을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또 당을 뭐 이제 나가서 이제 임기가 됐습니다만은 스스로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팔순의 노인께서 국민의힘 대선을 해볼 도리가 없다. 뭐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이상 애정도 없고, 뭐 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을 안 간 것 같다. 저 아사리판에 가가지고 무슨 이직이 있다고 뭐 이런 해서는 안 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국민의힘으로 대선을 해볼 도리가 없다. 뭐 본인이 당수를 뭐 1년 가까이 했으니까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보다 그 당의 모습을 알겠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뭐 또 뭐 이러한 김종인 씨 이런 말에 대해서 또 반대 세력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해야 되는 자들은 뭐 그나마 있는 걸 좀 장권을 추스려서 정치적인 이득을 봐야 되는 야당답지 않은 야당을 어떻게 좀 추스려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갖고 가는 인사들은 또 뭐 치고받고 하는 뭐 김병준 옛날 전 자유한국당 그 비대위원장 그 양반도 뭐 나는 보수당 언저리에 왜 와 있는지도 모를 인사가 뭐 또 뭐 김종인 씨하고 뭐 대척점에 있는 인사겠죠. 홍준표 씨 그 잔당들이 세운 그 인사가 윤 전 춘장이 어마어마한 돈의 뇌물을 받은 전과자 손을 잡겠나 하면서 윤석열, 김종인 연대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치고받고 있고, 장제원 국민의힘 그 의원이 노역에 찬 기술자 정치가가 대선 국면을 분열과 혼탁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견제하고, 그 다음에 뭐 당대표 출마한다는 권영세 의원이 마시던 물에 침을 뱉고 돌아가는 것은 현명한 분이 할 행동이 아니다.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내부에서 치고받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논쟁할 그런 때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정신들 못 차렸다는 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대깨문 세력을 중심으로 그래도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것이 주사판의 이념이든 국자 이념이든 대한민국의 그동안에 건국 정신을 기반으로 형성된 그런 자유민주적 여러 가지 담론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지금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이념 세력들하고 싸워가지고 이 재보선 이후에 보여지고 있는 당의 핵심과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키워서 어떻게 전선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노력들이 좀 보이지 않고 말장난들만 하고 있는 야권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 대선은 강력한 이념전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역사관, 국가관을 가진 강력한 투사형 그런 대선 후보가 나와서 이념전으로 끌고 와서 그래도 국민의 70%가 현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 헌법 정신을 지키고 건국 정신을 옹호하는 국민의 70%를 똘똘 뭉쳐가지고 대선을 치러야지 승산이 있지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구심점이 없이 지금 대한민국 체제 변혁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이비 정치인들이 보수권에서 뭘 해보겠다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국가의 정치 이익을 사장시키는 이런 짓거리들을 계속하다 보면 대통령상 하기도 전에 사분오열돼서 전략이 안 나올 것이다. 수구좌파들을 이 거대한 지금 주민자치기본법까지 지금 이렇게 다 구상해놔서 본인들의 이념들을 정책들에 다 이렇게 투영시키고 거대한 이념 정치를 하고 있는 나름 뭐 본인들은 그것이 뭐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에도 이념이 부재하고 보수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합집산이나 하고 웰빙족처럼 이런 모습 보여가지고 어떻게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오히려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기고 조그만 빵꾸물 먹고 말이야. 큰 빵덩어리는 놓치는 이런 우를 범할 확률이 너무너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도 열도 내년 대선은 이거를 제대로 국민들이 이 수구좌파, 추사파가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바꾸고 있다는 이런 인식을 확산시켜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전선이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는 지는 것이다. 그러면 보수 이념을 빨리 정립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전면에 세워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1위가 나오든 이재명이가 1위가 나오든 그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거대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작업하고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쪽 주사파 핵심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여론조사 가지고 1위가 나오고 이 카드를 죽이려고 하는 카드로 아마 이제 저도 뭐 그렇게 듣고 있고 또 분석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큰 자유민주 세력을 이렇게 끌고 간다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조기에 석방해서 윤석열이가 뭐 정치적인 입지를 하고 뭘 움직일 때 그냥 그거를 불을 꺼버리는 이런 카드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님 카드를 써먹으려고 4월 초파일이나 8.15 광복절날 석방설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면 저들이 그렇게 윤석열이의 지지율을 끊어 소방수 역할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발 좀 빨리 무조건 석방을 좀 해서 일단 건강 상태를 추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무조건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바로 제가 얘기한 이러한 거대한 수구좌파 종북 세력과 이념전에서 내년 대선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카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석방돼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사수하겠다는 그런 보수계층 70%가 중도라는 게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나라가 지금 체제 변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본인들은 의미가 있다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전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예?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속된 이야기에서 노동자, 농민 평등을 중요시하는 분배를 중요시하는 이런 세력 그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그런 전선을 넓히는 정책적 처방을 낼 텐데 거기에다 절대로 한미동맹을 고수하고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그동안의 자유유포가 이룩한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을 더 고양하고 또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우리의 그 경제성장 전략을 다시 이끌어서 빵을 키우는 이런 전략으로 가서 대한민국 해체를 막아야 됐다는 그런 구심점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70%를 엮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수구좌파 세력을 척결하는 대선이 될 것이다. 그런 정신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이놈들이,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런 제가 이야기하는 더 큰 거를 만약에 보고 윤석열을 죽이려고 내놓는다는 하다가 또 안 내놓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있는데 아무튼 자유보수 우파가 철저한 이념으로 무장하고 이 주사파들의 잘못된 이념을 분쇄하는 이념전으로 내년 대선을 치르려는 그런 투사형 대통령 후보를 잘 자유우파 진영에서 잘 선발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투입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대한민국 자유보수우파 구국정신을 구현하는 우리 위대한 자유우파 투쟁 세력을 아스팔트 우파니 구군이 하면서 폄하하는 그런 인사들이 당 언저리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그런 전략으로 갔다가는 필패입니다. 필패. 지금처럼 이념이 없는 야당 그런 잡스러운 사람들이 보수당 언저리에서 장난하면 필패라고 필패. 그것이 저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 조짐이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후에 소인배들이 득실득실하면서 그런 조짐이 지금 다분히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도 지금 환골탈태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이 잘해서 찍었다는 게 7%밖에 안 되는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들어보고 3선, 4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못된 짓들만 배웠잖아. 하는 거 보니까. 투쟁도 안 하고 폼이나 잡고 초선이건 뭐건 원외 인사라도 목숨 걸고 제가 이야기한 일은 역사관, 국가관, 대한민국 정상화 작업을 한미동맹을 복원하면서 우방국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대깨문 중심으로 한 극좌 이념을 분쇄할 수 있는 이런 노선을 만드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지 내년 선거에 이길 수 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전략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여의도권의 야당 인사들도 그렇고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언론들이 쓰는 거 조중동이 보수 언론도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가끔 비판을 하고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체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중동이 그런 작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무슨 장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못 받아먹고 있어요. 야권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국내 정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치는 알다시피 이게 이제 국민들의 여론과 그다음에 북한 변수,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적인 변수가 어울려져서 모든 결과물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좌익 종북 노선을 비판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의회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자유우파를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전혀 이거를 정치권에서 특히 보수야당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상품화해가지고 국민 앞에 던져놓는 그런 원내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내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몇십 명이라도 모여서 이거를 받아먹어서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에 전선을 만드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청문회가 크리스 스미스너 공화당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분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청문회 하면서 스미스 의원이 일각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의회의 문제제기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넓게는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는 점 이거를 강조하면서 특히 ICCPR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미의회는 국제적인 보편적인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내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묵살하고 있고 그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킴 의원도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한미동맹국으로서 동맹국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보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안보가 무기 사고 비행기 사는 것만이 안보가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종북 세력들이 주적 개념도 없앤 상황에서 이런 법 만들어가지고 북한 돕는 것이 얼마나 안보의 저행입니까? 이거는 비행기 핵무기보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걸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들은 못 받아먹고 있잖아 지금. 이게 내년 대선하고 다 관련된 건데 말이에요. 받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딨어 지금 그런 걸 받아가지고
내년 대선에 연결시킬 만한 그 능력과 자질이 있는 후보가 있습니까? 이인호 교수도 전 러시아대 거기 가가지고 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그런 거절 노력 등의 하나라고 이렇게 하고,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한 거 아니에요. 또 고든창 변호사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이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한국 대통령의 중요한 목표가 어떤 방식인지 모릅니다. 연방대통령을 얘기해죠. 남북 간의 통일이라는 점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토록 된 배경이라면서 한국 시민들의 권리가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통일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통일이 아니고 자유민주적 시민들이 원하는 통일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녹취된 자료를 보니까 고든창 변호사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First, the overarching goal and the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is the overarching goal and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is the unification of the Koreas. And unfortunately, right will not be safe in his version of the unified Korea.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 개념 속에서는 시민들의 권리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Second, President Moon is restricting freedom. 문재인 씨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And indeed,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he is attacking the notions of democratic rule. 민주주의 그 법의 지배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씨가. Third, 세 번째, Moon is fast aligning South Korea's foreign policies with those of China and North Korea. 그리고 아주 빠르게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을 중국과 북한의 노선과 이렇게 일치시키고 있고, and this movement is already eroding right in South Korea.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대한민국에 있어서 많은 권리들을 침식하고 있다. 이런 직접적인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내년 대선에 중요한 문제를 부각돼 가지고 자고 있는 대한민국 70%의 대한민국 해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그러한 의식을 깨우고 지금부터 이러한 거를 가지고 대선 작업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거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후보가 돼서 누구하고 이렇게 편을 짜가지고 대통령을 만들면 내가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 내가 어떻게 입질할까 이런 데만 관심 있는 소인배들이 대한민국 보수당을 또 한 번 죽이고 있는 이런 현장, 안타까운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요즘은 가끔 이렇게 지적을 해주잖아요. 대한민국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 문제까지 연결되고 생존권까지 연결된다는 그런 건데 그 백신 확보 문제 이런 게 요즘 다 드러났잖아요. 엉터리고 신뢰할 수 없는 말 속에서 대한민국은 남들은 이제 선진국들은 마스크 벗어도 그때도 마스크 끄고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생활권이 어떻게 확보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제 뒤늦게 아주 백신 대란이 최악의 인권 유린이다. 맞는 이야기죠. 백신 확보보다는 마스크 못 벗고 생활권 다 죽고 경제 엉망되고 파산하고 중산층 붕괴되고 그리고 통제받고 그건 가장 큰 인권 유린이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고 고통받은 이제서 이런 글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깨어서 이 정도까지 좀 볼 수 있는 이런 언론들을 키워주고 그런 걸 못하는 언론들은 좀 질타하고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다 통제받는 언론 또 뭐 언론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국가의 장래나 미래보다는 당장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 출중한 그런 상품들을 다 사장시키고 내년 대선에서 써먹을 수 있는 중요한 핵폭탄 같은 무기들을 전혀 갈고 닦아서 상품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본다.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민을 팔아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 수준의 이런 정치인들 가지고 어떻게 이 주사파들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참 저는 그것이 걱정이다. 구시대 인물들 다 이제 물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대신에 개혁적이고 참신한 그런 인물들로 좀 내세우고, 아니면은 정말로 뭐 개혁적이고 참신한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건 내공이 부족하고 그동안에 이 붉은 좌익 주사파들의 그런 노선과 싸워서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륜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잘하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진정한 자유보수 정치인들, 투사형 정치인들과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일반 유권자들 중에 20대 30대 그런 참신한 이미지도 견인하고, 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진짜 보수 세력들을, 집토끼들을 묶어내는 이런 양다리 전략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다 실패하고 있는 현장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국회는 있습니다만은 저 주사파들이 만드는 매표 작업의 일환인 그런 예산, 선시성 지원 이런 것도 전혀 막지 못했고, 선거 전에 막 살포가 되고, 필요는 합니다만 시기라든지 방법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또 청년들이 아우성을 치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업자 수가 2018년 3월 이후 더군다나 3년 만에 최대치를 상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과연 제대로 따지고 있느냐.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년 전보다도 높아졌고, 또 체감 실업률은 26%까지 왔다는데 이런 걸 전혀 야당이 받아먹고 있지 못하다. 결국은 내년 선거도 제가 얘기한 아까 그런 큰 이념전의 틀내에서 이런 상품들을 잘 짜집기 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대선 전략의 총탄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과 내공이 있는 인물들이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떠드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 그래서 걱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정부가 지금 자꾸 통계치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속인다는 것이 뭐 숫자를 속인다는 게 아니고, 관제 알바짜리 이런 거 만드는 걸 일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경제활동의 중추인 30, 40대 일자리가 약 25만 명 정도나 이렇게 줄었다고 그러고, 30, 40대가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제조업, 취업자 역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더 공론화하고 또 국회에서 따지는 이런 야당의 투쟁성이라든지 집요한 면이 없으면은 내년 대선에서 그거 뭐 공약으로 몇 가지 쓴다고 해서 그때 가서 그게 과연 약발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60세 이상에서 일어나는 일자리가 40만 8천 개인데 이거는 알다시피 관제 알바 자리인데, 이거는 그 통계에 집어넣어서 같이 평가해서 뭐 일자리 많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20대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13만 개. 이 정도, 이거 중에 상당한 게 이제 관제 알바 자리라고 하니까 이런 거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그런 야당이 돼야 되고, 그 단지 그런 언론 보도로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경제 문제, 코로나로 인한 중산층 붕괴 문제부터 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국방부, 통일부가 종북부가 돼가지고 계속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 국방의 기본 개념을 허물고, 주적 개념까지 없앤 국방부가 이제는 기본적인 훈련도 안 해가지고, 1969년부터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훈련하면서 이렇게 보안 발전시켜온 국가 비상사태 운영계획을 이제 내팽개치니까, 오죽했으면 행정안전부가 합동참모본부에
충무사태, 그러니까 전시 상황별 조치사항 160건에 대해 실제 훈련이 전무한 상태라 하면서 실질적인 동원 절차 연습 추행으로 국가 동원 체계를 검증해야 된다. 이런 공문을 국방부가 안 하니까 행자부에서 보내고 있는데 나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 또 지난 3월 25일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후에 합참이 정부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이런 공문도 보냈다고 이게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전해철 친문의 핵심 인사인데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 특히 합참이 얼마나 행태가 한심하면 공문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대한민국 안보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정신들이 썩어가지고 개성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공무원을 죽여도 문정부는 국방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비맞추기에 급급하고 비상대책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그래도 제정신이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인지 이런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는 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며칠 지났습니다만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하도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우리 국민들도 이게 안보 불감증에서 이제 거기에 젖어가지고 집단 체면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또 보도된 것 중에서 큰 현안이 제가 지난번에 잠깐 뭐 소개를 다른 회의 때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아산정책연구원하고 미국의 랜드 코퍼레이션, 랜드 연구소가 1년 동안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해가지고 지금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누누이 우리 공화당 정책의장으로 안보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 결국은 지난번 정치학교 특강 때도 제가 미국의 육군부 보고서 북한의 핵무기가 100개까지 추정된다고 하는 걸 거기서 발표해드리고 했는데 결국 지금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 북핵 대응책 공동보고서에는 북한이 2027년까지 핵무기를 242기까지 보유한다. 그리고 한반도가 전쟁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6.25 전보다 높은데 핵무기를 78발까지 쏠 수가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보고서로 끝내면 안 돼요. 보도로서. 이 정도 되면은 국방부하고 합참이 행안부가 나서서 핵 대피 훈련도 하고 화생방 대피 훈련도 하고 국민들한테 안보의식을 일깨워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가가 바로 안보의식을 죽이고 주적 개념을 없애고 북한이 마치 우리 형제국인 것 전쟁을 안 하는 이적 세력을 갖다가 형제 세력처럼 둔갑시키는 정신무장한 죄는 역적 행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건데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마이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기자들 불러놓고. 국민들도 관심이 없고 그런가 보다. 대통령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국방부는 훈련도 안 하고 행안부에서 말이죠. 충무계획 점검하자고 할 정도까지 이 나라가 정상이냐고.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이에요. 내년에. 예? 이렇게 정신들이 나간 사람들이 치르는 대선인데 이념이 부재한 야당이 보수 이념을 부재한 야당이 그런 후보 안 내고 보수층을 똘똘 뭉쳐가지고 선거를 안 치르면 어떻게 이 주사파 세력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있는 정신무장은 물론이고 헌법을 해체하고 있는 이 세력을 어떻게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지금 이 연구 보고서가 밝힌 거에 보면은 북한 핵전술 5가지 시나리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북방한 개선 점령 후 핵 사용 위협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서울 등 주요 도시를 핵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78발을 쏠 수도 있다는 이야기. 핵무기 40개에서 60기로 기습 공격을 할 것이다. 미국을 위협하면서 대한민국의 예?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라. 아니면 핵으로, 왜냐면 해구산 억제하는 그런 전략. 왜냐면 미국으로 ICBM에 핵탄두 탑재해서 쏘겠다는 위협을 해서 미국을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북한이 갖는다면 이거 참 참혹한 상황 아닙니까? 미국을 위협하면서 해구산을 억제하는 그런 전략으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피고리 상자반 북한에서 뭐 요즘 이거저거 다 막히고 유엔 제재, 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북한의 생필품 루트인 중국과의 그런 장마당 장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핵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제 테러 단체들이라든지 중동의 일부 반미 세력들한테. 이곳은 지금 그냥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제 오늘 보니까 미국이 지금 연일 중국 공산당한테 대만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 계속 지금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시진핑은 이미 뭐 말은 뭐 공격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이미 대만 전쟁을 실행에 들어갔다는 정도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실탄 사격 훈련이라든지 대만 해협 주변에 군사력을 배치해서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대만 문제를 보는데, 저는 이거보다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만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어젠가요? 어제도 대만하고 미국의 특사를 2명을 보냈어요. 이게 지금 전쟁 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로 대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군사적으로 지금 맞대응하면서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만든 거 이런 인해 지금 계속 군사력을 파견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국내 정치 문제를 타결하고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 대단 결론으로 대만 해협을 공격해서 마지막 중국이 남은 영토 대만을 회복하는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하면 저는 대만보다도 전쟁에 날 확률이 있고 지금 동아시아에서 불꽃이 튀길 수 있는지 한반도라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의도적인 추적 개념 삭제, 동맹 파괴, 국민 정신무장 해제, 북한 핵이 242기까지 보유한다는데도 문제 제기 안 하는 이 정신 나간 국고 통수권자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중국이 김정은을 통해서 대리전을 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고, 김정은이도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주민들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것보다 어떻게든 전시체제로 가야지 살 거 아니야. 시진핑도 북한 공산당 권력 유지하고 지금 공격받고 있는 국내 정치 진압하려면 카드가 필요한데, 대만이 아니면 한반도 아니겠어요. 이런 시국에서 내년 대선이 치러지는데 청년 실업 문제나 코로나만 가지고 집값 문제 가지고 부동산 문제 가지고 대선 후보가 말이야 이야기해가지고 국민들이 모른다고 포퓰리즘으로 선거한다는 생각하면 천만의 오산입니다. 천만의 오산. 주사파나 이런 걸 의도적으로 안 하고 북한을 감싸니까 야당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일깨우고, 그래도 70% 국민들은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무조건 권력을 바꾸는, 이거를 견인할 만한 내공과 역사관과 국가관과 국제정치를 하는 그런 이념이 있는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지 이기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후보가 또 보수권을 단결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 총장 문재인이한테 좀 대항했다고 피동적으로 지지를 나온다고, 예? 무슨 경제공동체니 뭐니 무리하게 헌정을 중단시키는데 칼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 이런 이념을 가지고 주사파하고 싸울 수 있어요? 원죄가 있는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사과도 안 하고 말이야. 그걸 김정인 씨가 윤석열이 만든다. 그것도 아이러니고 이 노인네가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김정인 씨도 묻어뜯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내 무슨 중진들 더 한심한 사람들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럼 그 사람들 카드는 뭐예요?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 보수 이념이 뭔지도 몰라. 예?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말 바꾸고 내일 말 바꾸고, 예? 아니면 빠지고, 대한민국 국가 이익과 안보는 두 번째 후순위고, 그저 내 정치적인 인생, 내 정치적인 이익, 이걸로 허송세월 보낸 사람들이 뭘 내년에 선거를 해가지고 야당을 통합시키고 구심점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거냐 이거야. 예?
안 그렇습니까? 조금님, 카인드케이님, 제리안님, 장재길님, 이혜령님, 어떻게 돼? 제 말에 지금 동의하세요? 이렇게까지 지금 한심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 한심한 상황.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공화당이 원내 의석 10석만 확보했었어도 강력하게 뭉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를 주도할 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한이 이 연구소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보고 우리 국민들 생각 있는 국민들은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 이걸 정치인들이 만들고 언론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둘 다 썩어가지고 사장시키고 있잖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예요. 여론화해서 대선 전략으로 상품화해가지고 미리미리 전선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 하나도. 한심한 세력들이다. 한심한 세력들. 지금 2016년도에 추정하는데 북한이 고농축으로는 축출해 놓은 게 175에서 645kg까지 보고 플루토늄은 2019년 추정으로 63kg까지 보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이걸 다 핵무기화하면은 6년 뒤에는 핵무기가 242기까지 한다. 지난번에 미국 육군부 보고서는 제가 2월 달인가 정치학교 특강할 때 미국 보고서 내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당시도 최대 핵무기를 그 당시도 100개까지 추정했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도 알고 도대체 국회 국방위원회는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야당 의원들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자,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생업에 바빠서 당장 시야가 좁아서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정말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가지고. 백신 문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장 대체할 백신이 없어가지고 1600만 명 접종 스케줄이 다 꼬이고 있고,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우리 어젠가 보니까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2.3%라는데, 이거, 다른 나라 다 마스크 벌고 상권 활성화되고 정상적인 상행위하고 국제무역할 때 대한민국만 마스크 쓰고 국제사회에서 왕따 돼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낼 건가요?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정권은 혹세무민하는 정권이라는 게 지난번 언제예요? 4개월 만에 문재인 씨가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세계적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생산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수급 불확실성을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다.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니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직접 백신 회사 제약회사 CEO하고 통화까지 하면서 2천만 명분 계약됐다고 그러고 차질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나 엉터리잖아요. 대통령이 말의 신뢰성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탄핵 대상이에요. 지금 아까도 제주 4.3 사건도 그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건데 그것도 탄핵 대상이고 이래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야당이라고는 정치권이 그냥 쳐다만 보고 헌법 정신이 다 뭉들어지고 내동댕이 쳐주는데도 쳐다만 보고 있는 세력이 어떻게 내년 대선에서 전선을 만들어서 저 국자 이념 세력을 이념도 없는 사람들이 가짜 보수들이 어떻게 이긴다는 것이냐. 이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잖아요. 지금. 지금도 우리나라 백신 확보가 안 돼서 하루 4만 명 정도밖에 접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보건당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115만 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다고 그랬다. 체계는 돼 있는데 물량이 없어서 안 돼. 그러면 2천만 명 계약하고 어쩌고.
언제 할 거야? 뭐 구체적인 거 소개 안 하겠습니다. 너무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11월에 집단면이 형성된다고 그랬는데 뭐 말 같은 소리지. 몇 년이 더 걸린다는 거 아니야, 이 상태로 가면. 3분기까지 2천만 번 해보니 온다는데 지금까지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 보면 현실이 3분기까지 뭐 그게 되겠느냐. 어? 지금 우리가 접종하고 있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건 많은 나라에서 접종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까지. 미국은 지금 백신이 남아가지고 여유분이 많이 있는데, 아니 한미동맹이 권고하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국제정치를 같이 끌고 가는 정부라면 뭐가 문제겠어요. 내일이라도 1억 명분이라 들어올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이 다 지금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잘못된 이념 세력이 국정농단인 겁니다. 보건행정농단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예요 도대체. 아니 오죽했으면 김원웅이라는 자, 그 광복회장이 말이에요. 독립운동자 후손에게 행사장에서 멱살이 잡히는, 이거 하나로 봐도 대한민국은 끝난 나라예요. 정신이 다 썩고 국가의 정체성과 국격이 다 파괴된 나라라고. 이런 게 바로 주사파 혁명이 지금 노리고 성공했다는 증거라니까.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에? 엊그저께 소개된 거 아니에요, 기사 이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지낸 그 당헌 김봉준 선생의 손자 및 일가족 7명이 모두 독립운동을 애국지 집안 출신인데, 그 후손 김인용 씨라고 그러네. 후손가 결국은 무슨 명목으로 김원웅 광복회장 멱살을 잡았나요? 김 회장이 사익을 위해서 광복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광복회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에 의라통의 취미로 견딜 수가 없었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고, 멱살 잡은 것도 참 약한 거죠. 보면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정신이 썩었으면은 이런 일이 있냐고요. 국가보훈처는 문재인 씨 정부 들어가지고 서운한 그런 유공자들 보면 사회주의 계통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 아니야. 이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그런 거 하나 따지니까 국회에서 지금. 그래서 정신이 썩고 부패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도되는 것만 이런 건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법안도 다 지금 통과되고. 미국은 연일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파괴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반중 경제선선에도 좀 들어와 달라고 그러고, 쿼드에도 들어와 달라고 그러고. 미국의 모든 인사들이 틈만 나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설득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정부는 답을 하지 않고 헛소리나 하고 중국 공산당 비위나 맞추고, 다만 국제정치적으로 국내정치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토대인 철학적인 면에서, 헌법정신 면에서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있고 해체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언론들이 헛소리들 하고 무슨 평론가들 나와서 논평하고 이런 거 보면 들어볼 게 없어요. 도대체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고 말이죠. 말장난들 하고 있으니까. 이 수준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년 대선에서 대한민국 70%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들을 엮어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인물이 안 보이고 그런 철학이 안 보이고 붉은 주사파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이념이 안 보이고, 그래서 큰일 났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주제를 내년 대선서 수구 좌파 독재 정권 끝장낼 카드는 무엇인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몇 가지를 예를 들면서 대한민국 현지수를 말씀 올렸어요. 그것이 안 되면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니 국민힘이 좋아서 찍었다는 유권자가 7%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그 이후에 반성하고 당을 내실화하고 보수 이념을 정립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전략과 의지와 인물이 없는데, 동맹국도 외면하고 꺾고 싶고, 뭘 가지고 내년 우리 보수 정권을 차지하고 헌법을 지키겠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강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완전히 공산화돼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이 있었겠어요? 지금 총칼이 아닌 이념으로 그리고 주사파의 붉은 전략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김정은의 손아귀에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이 끊기고 주적 개념이 사라지고 헌법 파괴되는 현장에서 내년 대선이 마지막 전선일 것 같은데 그걸 구할 인천 상륙작전 카드가 무엇인지 다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걸 고민하는 배경과 토대와 전략적 핵심 고려사항은 제가 오늘 이 1시간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정치학자로서도 현실 정치도 좀 경험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분석을 통해서 국제정치적인 흐름을 통해서 축적된 여러 가지 인식을 가지고 처방을 냈는데 이거를 견인할 만한 정치인이 안 보이고 또 이거를 할 만한 거대한 정치 집단이 부재한 거에 대해서 참 통탄을 금할 길이 없어요. 단지 우리 공화당이 그나마 제대로 된 이념으로 투쟁을 하고 우리 공화당이 지금 이러한 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어떻게든 이런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못나고 소인배적이고 번지수가 틀린 이런 잡스러운 정치인들은 우리와 같은 의로운 세력을 극우니 뭐니 아스파트 우파니 하면서 대한민국을 망해 가는데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하여튼 꿋꿋하게 어떻게든 내년에 대선에서 주사파 붉은 세력들을 분쇄하고 정권을 되찾아와서 대통령 혼자 바뀐다고 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지금 다 변화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이 지금 한 사람 바뀌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대한민국을 구할 장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선과 후보를 세우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여기에 굉장히 크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